오늘은 산문문학의 소설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설의 구성 요소입니다. 소설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며 구성 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소설에서의 인물이란 사람이지, 등장하는 사람이고 작품에서는 갈등을 만들고 그걸 해결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주체 주인공이다. 뭐 주인공이 꼭 아니라도 그냥 뭐 어떤 인물이다, 등장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사건은 작품 속에서 인물들이 겪은 일, 벌이는 행동,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배경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뭐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죠. 그래서 소설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소설의 구성의 3요소라고 하고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인사배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설이란 영어로 노벨이라고 하는데, 소설은 현실에 입슴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 쓴 이야기야. 꾸며 썼다는 거는, 상상했다는 거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니까 현실적인 느낌도 들어야 돼. 그래서 소설의 특성은 발표할게요. 소설의 특성은 첫째, 허구적이야. 허구라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꾸며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뒤죽박죽 이러면은 사람들이 읽지 않겠지. 흐름이 있고요. 모방한 현실 세계를 본뜨거나 모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현실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재미없게 생각하겠죠. 산문성 줄 그리고 진실성, 가짜지만 그래도 진솔한 얘기를 담아야 돼. 예술성, 뭐 글 흐름이라 표현이라는 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설의 구성 요소 말고 소설 자체의 3요소가 있어요. 이것도 발표할게요. 소설 자체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라고 하는데, 주제는 당연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지. 구성은 그거의 짜임새고요. 문체는 말투, 글투, 표현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이제 소설을 작가가 쓰겠죠. 근데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갈등이에요. 별표. 갈등이라는 거는 인물의 마음속 생각이 대립되거나 인물 간의 의견이나 관계가 대립되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를 말해요.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 이 말 자체가 갈등이라는 말의 한자어 풀이에요. 그러니까 얽혀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거를 풀어내거나 또는 풀지 않고 얽힌 채로 끝나거나 그러겠지. 그래서 갈등의 역할은요, 그게 해결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사건을 전개하는 그 흐름에서 갈등,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립과 싸움이 있다면 긴장감을 줘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요.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과 성격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갈등의 종류는 발표할게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어. 내적 갈등은 마음 속에서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적인 거지. 뭐 이렇게 내일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마음과 내 텔레비전도 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서 둘 이상의 상반된 심리가 대립하는 걸 말하고, 외적 갈등은 말 그대로 드러난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외적 갈등은 또 세 개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회가 갈등하기도 해요. 사람과 자연이나 운명과 갈등하기도 해.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싸움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이건 너희가 잘 이해할 거고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속한 사회의 정해진 규칙, 관습, 윤리, 제도와
충돌을 해서 겪는 갈등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사회에서 바라는 관습이나 제도와 다를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타고난 운명과 대립되기도 하고 또는 자연적 현상,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스르기 힘든 것, 이런 것과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소설 구성 요소 중에서 인물이 일으키는 일이나 갈등을 사건이라 하고 소설에서의 갈등은 사건의 전개하고 긴장감을 불러와 맞죠? 마음속에서 하는 걸 우리가 내적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게요. 이러한 갈등의 양상에 따라서 소설의 구성 단계가 결정이 되는데 별표 꼭 외워둬야 돼요. 소설의 구성 단계는 크게 5개가 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고 일반적으로 흐름이 이런 식으로 절정에서 최고조로 갔다가 결말 때 일반적으로 풀리죠. 갈등이. 그래서 이제 발단이라는 건 소설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나 이런 걸 소개하고요. 배경,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소개하고 사건이 살짝 드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전개에서는 그런 사건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런 게 점점 깊어지고 위기감 조성되다가 절정 땐 그게 최고조에 이르러요. 그러면서 약간 해결의 실마리, 힌트를 살짝 주겠지? 그러다가 해결되고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가 이따가 소설을 읽어볼 거예요. 여기다 한번 풀어봅시다. 소설의 구성 단계는 소설 속 인물이 벌이는 갈등과 전개 과정과 관련이 없지 않고 해결 과정에 따라 구성 단계 5단계로 나눠졌죠. 소설의 구성 단계 중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를 절정이라 했어요. 소설의 구성 단계 중 갈등이 해결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게 결말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2번째예요. 소설의 시점은 아주 중요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서 매번 등장하면서 수능까지 나오는 개념이니까 잘 이해를 해둬야 돼요. 소설의 시점이라는 거는 일단 시점의 말이 이제 너희가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뭐 전지적 참견 시점 이래가지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바라보는 관점이란 뜻인데 한자로는 누가 바라보는 관점이냐면 그래서 말하는 애, 그러니까 서술자, 그 글을 진행하는 애가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나 관점 또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시점의 종류는 크게 1인칭과 3인칭이 있는데요. 영어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1인칭은 나를 의미하고 3인칭은 나나 너를 제외한 다른 누군가를 말하지. 그래서 그 3인칭은 일반적으로는 서술자에서 소설 속에 등장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3인칭 시점은 작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작가가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1인칭 시점에서는 이거 이제 별표 다 알아야 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요.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가 있어. 자, 그러면 말 그대로 1인칭 주인공이라는 것은 1인칭 소설에서 나아가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데 자기 얘기를 자기가 직접 하는 거를 말해요. 자기 얘기를 자기가 직접. 1인칭 관찰자는 나가 나오는데 나가 자기 얘기를 직접 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구경하듯이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일기지 일기. 오늘의 일기, 뭐 나는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1인칭 관찰자는 나가 나오지만 계속 주변의 인물들을 구경해. 관찰해. 그거에 대한 특징을 써.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3인칭은 나가 아니고 작가라고 쌤이 일반적으로 말했죠. 그래서 작가가 그냥 관찰해. 작가가 그 글을 쓰는데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태도로 자기 생각을 넣지 않고 그냥 관찰해서 서술하는 걸 말하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서술을 하는데 마치 전지적으로 모든 걸 다 들여다보는 느낌으로 쓰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서설박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아는 입장에서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인물의 생각, 심리까지도 모두 다 쓰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서술자라는 건 소설 속에서 독자에게 얘기를 하며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서술자는 소설 속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우리 아까 나와 같은 1인칭 시점은 소설 속에 있겠죠. 하지만 작가 시점 3인칭 같은 경우는 소설 속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서술자와 작가는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 시점일 때는 작가가 하는 거지만, 그냥 3인칭 시점에서, 관찰자 시점에서는 어떤 그 소설에서 글을 진행하는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인물도 아니지만 그냥 관찰하듯이 쓰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작가라고 볼 수 없단 말이죠. 꼭 같지 않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소재입니다. 소재라는 것은 어떤 물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소설 속에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어떻게? 의도적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선택하는 일이나 물건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유명한 소낙이라는 소설에서 소녀가 소년에게 번번이, 여기 보면 조약돌을 던져. 이렇게. 이 조약돌이라는 게 물건이잖아. 그치? 이런 걸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소설에서의 소재. 근데 이 소재로서의 조약돌은 이제 소년이 보면 얘가 여기 안 나와 있구나. 비킨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기 소녀가 앉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일반적으로 와서 말을 걸면서 비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런 말을 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앉아 있는데, 얘는 숫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건너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조약돌을 던지거든. 그래서 이때 조약돌의 소재는 관심, 소녀의 관심을 상징하는 소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소재라고 하는 거지. 자, 확인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소설 밖에서 서술자가 등장한 인물뿐만 아니라 행동과 심리까지 다 묘사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가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어요. 8번, 소설 속 인물인 나가 주인공의 행동을 관찰하고 사건을 이야기하는 시점. 봐봐, 나가 나왔으니까 일단 1인칭인데 관찰한대요. 관찰을 하니까 당연히 관찰자 시점. 작가는 특정한 소재에 어떠한 의미를 담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그지? 아까 조약돌 같이 관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상징하는 거를 물건으로 대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오른쪽 개념. 그래서 그러한 소재의 기능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인물의 심리나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드러내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다. 이걸 우리가 복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또는 사건과 사건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주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이란 19세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을 말하는데, 이때 19세기는 1894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좀 많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의 기준으로 그 전에 만들어진 거를 고전소설,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를 현대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고전소설의 특징은 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 알아둬야 돼요. 별표할게요. 자, 말이 어려우니까 하나씩 잘 따라와 보자. 일대기적 구성이래. 자, 여기서 일대기란 어느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내용을 일생.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하는 것을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청전이라는 소설에서, 고전 소설에서
심청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심청이는 앞을 못 보는 신봉사와 그 다음에 어진 곽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난 것부터 쭉 자라나는 과정을 쓰는 걸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고, 우연적 사건이에요. 사건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우연히 맞아 떨어져. 보면 어느 날 개천에 빠진 신봉사를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화주 스님이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마침 이런 거. 그다음에 인물의 성격은 전형적 평면적인데, 평면적이라는 거는 끝까지 성격이 안 바뀌어. 처음부터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계층을 대표한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심청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심청이는 이렇게 되고, 또 뭐 예를 들어 뒤에 나오지만 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나쁘게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현실적이에요. 보면 이제 심청이가 용궁으로 갔는데, 용궁이 바닷속에 궁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바닷속에는 사실 누가 안 살잖아요. 근데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소설에서 자유롭게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해피엔딩, 항상 행복한 결말로 끝나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을 벌 받는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줄 쳐두고 이것도 써두자. 권선 징악. 선을 권하고, 그러니까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 벌한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착한 애들은 항상 복을 받고 나쁜 애들은 항상 벌받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감상할 때는요, 사건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해결되는지 봐줘야 되고, 역사, 사회, 문화적 상황을 보고 그걸 이해하는 모습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인물의 모습을 평가하면서 나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식으로 봐주면 더 적극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작가는 소설 속에서 소재를 사용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기도 하죠. 고전 소설에서는 이야기 앞뒤가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적이라고 했습니다. 소설을 감상할 때는 인물의 경륜, 갈등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우리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주제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좋겠죠. 이렇게 이제 소설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 했습니다.